주는요, 지속가능한 기후급식 체계로의 전환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먹거리연대 상임대표님이시죠. 김덕일 대표님 좌장으로 먼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자리를 먼저 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기조발제를 해주실 분입니다. 지속가능한 기후급식 체계 대응 전략과 준비 과제로 함께 해주실 전북연구원 생명경제정책실장이신 황영문님 앞으로 또 모시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친환경 유기농업과 기후위기 대응으로 문종우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부회장님을 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산 분야 기후급식 도입 방안으로 이학교 전북대학교 교수님도 앞으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군산시 지역 농산물 기후급식 추진 사례로 이창한 군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장님도 앞으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기후급식과 경기도 학교급식의 미래로 김훈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공공급식 본부장님 또 함께 하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덕일 상임대표님의 시작으로 저희는 지속가능한 기후급식 체계로의 전환 우리 세션2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장을 맡은 경기 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김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오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전 공연까지 하는 바람에 예정했던 시간보다는 한 3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2시 반에 준비된 점심 식사를 위해서 그때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와주신 우리 소개해드렸던 발제하시는 황영모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토론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저께 오셨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어저께 오셨던 분? 저요. 거의 다 오셨던 분들이군요.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던 내용들이 오늘 또 비슷하게 얘기가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기후활동가 청년 우리 툰베리 친구가 유엔 연설할 때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른들이 원인도 알고 내용도 다 알면서 왜 매일 모여서 회의만 합니까? 도대체 실천을 왜 안 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들 매일 모여서 토론만 합니까? 우리 오늘 이 토론의 자리가 경기도에서 기후급식을 마무리하고 정말 이제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건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실천을 위한 토론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 왜 기후급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이제 주제처럼 지속가능한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올해 또는 내년에 뭔가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지구의 기후위기를 극복해낼 급식으로의 전환 어떻게 실천할지 이 방도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발제하실 분들과 토론하실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모 박사님 이렇게 막 앞에 아무것도 없이 앉아서 발제하는 건 처음이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냥 당황했습니다. 저는 저기서 하는 줄 알고.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다 날것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막 부끄럽기도 하고 이상하긴 합니다만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기후급식 체계의 대응 전략과 준비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북연구원의 생명경제정책실장이신 황영모 박사님 모셔서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 기회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 기후급식을 위한 지난해부터의 큰 걸음 분명히 우리 사회에 또 국제적으로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먹거리 전략을 사실 연구를 해오면서 지지난 정부에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또 먹거리 기본법안 작성, 또 먹거리 돌봄 연구 이런 것들을 해오면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이 지역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꿔낼지에 대한 연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후급식과 관련된 말씀은 어제는 이제 기후급식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기후급식을 우리가 정책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거를 그 시스템화 할지에 대한 말씀으로 좀 이렇게 좀 축소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후급식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정책으로서 기후급식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데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후위기가 백그라운드이죠. 우리 사회가 사실 이 복합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 중에서 가장 우리를 옥죄는 위기가 기후위기인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해결 방법, 그 힘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가 이 시대의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제로서의 힘이 저는 회복력이라고 보고, 이 회복력의 원천이 먹거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저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문명이 없어지는 이 상황까지 다다르지 않게 하는 힘을 전문가들은 회복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복력의 우리 사회의 원천이 먹거리라는 점을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등등 요즘 기후위기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 세계 일진으로 부각한 클린턴의 이런 이 국제 통상 질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후급식이긴 한데, 이 기후급식은 우리가 먹거리 체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맨 위쪽을 보시면 우리의 식생활과 영양을 좌우하는 중요한 외부 변수들입니다. 자연, 물리적, 환경적 요인이 있고요.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있고, 사회, 문화적 요인, 또 인구 감소 시대의 인구학적 요인이 있고, 요즘 우리가 그 아주 중요한 그 쟁점이 되고 있는 혁신과 기술 인프라 요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요건 안에서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생산, 저장, 유통, 가공, 포장, 또 소비까지 이런 이른바 먹거리 공급사들이 영향을 받고, 이 안에 또 먹는 우리의 개별의 입장에서는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가용성, 접근성, 이용성, 이런 것들도 중요한 섹터가 되고요. 또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자 행동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이렇게 먹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이 되죠. 또 그러한 먹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영양 요인으로 나타나는 신체적인 건강, 또 먹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맨 위에 외부 요인하고도 또 맞닿아 있는데,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또 환경적 요인, 또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먹거리 체계에서 오늘 기후급식을 우리가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가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 단위에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국제적인 규범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 머프입니다. 세계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인데 6개의 권장수단에 37개의 실행과제가 있긴 한데, 이 안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기후급식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급식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몇 가지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장 밀접한 영향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는 생산 사이드가 있죠. 또 이거를 먹는 데까지의 이런 그 가공과 유통 판매의 이런 또 섹터가 있고요. 또 소비하는 데 있어서의 영역이 있고, 또 이것을 폐기를 줄이고 리사이클을 하고 재활용하는 이런 또 영역 등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은, 예를 들면 생산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만드는 것, 가공, 유통, 판매에 있어서는 탄소 배출을 가급적 줄여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 노력은
로컬 푸드 지역 먹거리인 거죠. 또 소비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식생활 교육과 먹는 것의 가치를, 먹거리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또 폐기를 줄이는 것들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호희 박사님께서 발제해 보시면 기후급식에 대한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 기후급식은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채식을 중심으로 한 식단의 전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하는 외부 요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기후급식을 강조하고 이 먹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는 이른바 공공급식소를 중심으로 해서 단순한 채식급식을 넘어서 저탄소 지역 식재료를 이렇게 먹어가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을 기후급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단순하게 식단의 전환이 아니라는 점, 지역 먹거리 체계를 갖춰가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 수단으로 기후급식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 이제 여기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에 사실 자부심이 많은 나라가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가 얘기하는 학교급식의 섹터가 이렇게 6가지입니다. 네 번째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첫 번째가 일자리, 두 번째가 농업, 세 번째가 환경, 다섯 번째가 영양 및 건강, 마지막으로 사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기후위기, 지역 먹거리 체계, 이 공공급식, 요 세 개의 키워드를 엮어서 기후급식이라고 논의를 할 때 이 학교급식의 이 6개 섹터는 우리가 기후급식을 진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또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프랑스는 국가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권고를 하고 이 권장을 하는 이런 지침이 이렇게 그 법제화,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어제 발제에도 많이 나왔던 이른바 에갈리법, 또 기후 회복력법, 이런 것들은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 또 이 사회가 기후위기에 먹거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대표적인 이런 사회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의 기후급식, 학교급식의 흐름, 우리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무상학교급식을 넘어서 친환경급식으로 이 선도적인 이런 발자취를 잘 남긴 사례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기후급식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런 흐름들을 내년이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학교급식 관련된 특기사항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저께도 이제 많은 말씀들을 드렸지만 공공급식 조달의 의무화, 이 안에서 학교급식 이 공적 조달 체계의 투명성, 또 이 식단을 채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런 노력, 여기에 생산자인 이런 소득의 보장,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후급식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리가 사실 기후급식은 공공급식의 영역이고 공공급식의 대표가 학교급식인데, 학교급식에서 기후급식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이런 의미, 또 영역, 과제,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학교급식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공먹거리 체계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지지난해 2023년도를 보면 1년에 630만, 하루에 630만 명의 아이들에게 이 급식이 지원되고 있고, 지난해에 이 돈으로 보면 한 8조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이런 이 프로그램입니다. 먹거리 체계에. 그리고 이 학교급식은 공공이 개입을 하면서 이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 특히나 자라나는 미래 세대라는 점이 중요한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학교급식을 지역에서 잘 실행을 하게 되면 지역의 이런 선순환 경제, 또 회복력 있는 경제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기대 효과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홈 그라운드 스쿨 피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생산자가 지역의 먹거리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공에서는 재정을 지원하고 여기에 공적 조달 체계를 갖춰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일정한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학교급식 연합이 2021년도에 세계 먹거리 푸드 시스템 서밋에서 전 세계 90개국이 참여해서 학교급식 연합을 만들고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학교급식에서 어떻게 할지를 국제적인 이런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의 아까 에갈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의 폼제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스쿨밀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무상 친환경 학교급식도 학교급식 연합의 중요한 사례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먼저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 영역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람에 주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체계에 주목하는 겁니다. 첫째, 사람에 주목하는 것은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급식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이렇게 먹거리의 가치를 식별하고 생활 속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습관화하면서 실천하는 사회 규범을 만드는 그 첫 출발지가 바로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이른바 기후급식을 학교급식에서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급식 안에는 단순하게 급식의 메뉴와 식재료를 먹거리를 어떻게 조달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교육과 식습관을 연결한 이른바 식생활 교육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결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체계인데요. 우리가 기후급식을 논의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합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할까요? 대한민국 학교급식의 역사는 무상학교급식, 친환경급식으로 넘어오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학교급식에서부터 실천해온 시민사회운동의 결정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이야말로 지역 먹거리 체계를 우리가 구축하는 아주 핵심적인 영역이고, 아까 매일 650만 명, 그 다음에 1년에 8조 3천억 원이나 되는 이런 큰 돈이 오고 가는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부터 지역 먹거리 체계를 강화해 가고 그를 위해서 기후급식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급식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제 여러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유들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탄소 감축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가야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하면 좋고 안 하면 괜찮은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국제적 또 국내적 제한 요건이 있긴 한데 일정한 흐름은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학교급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물줄기가 터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급식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생활 습관을 먹거리로부터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단초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식생활의 전환, 여기에 학교급식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이런 그 영역이 보장이 되는 학교급식 영역에서 이른바 기후친화 학교급식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기후친화 학교급식의 일반적인 프레임이 이렇게 됩니다. 좀 제가 좀 친절치 못해서 번역해 오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기후급식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영역만, 공공급식소 안에 메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맨 왼쪽에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전제로, 그래서 맨 가운데 학교급식의 정책, 학교급식의 공공조달 체계를 바탕으로 맨 오른쪽에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기후급식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기후급식을 논의하는 지금 보셨던 여러분들의 그림, 요것과 다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급식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책화,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핵심 과제. 첫째,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라고 하는 틀을 놓치지 말자. 둘째, 학교급식 영역에서 이 기후 친화적인 메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리, 그 다음에 폐기 저감, 교육, 이거를 통해서 공적인 조달 체계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이런 공급 체계, 생산과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요 체계를 만들고 사회적 영향력을 우리가 도모하고자 하는 요 흐름의 기후급식을 정책화,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핵심 요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식재료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정도 올라서 소비자 물가의 원인, 주범으로 이렇게 경제지를 중심으로 보도가 돼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러한 것을 호기로 국제적인 공급 조달선을 더 확대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농산물을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스멀스멀 다시 이야기가 올라오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가 기후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기후적인 위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로컬 푸드, 광역 먹거리,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산지, 요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급식의 식재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의 영역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구성 요소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기후급식이라고 하는 정책의 목표를 우리가 잘 설정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채식을 먹고 플라스틱을 쓰고 없애고 그 다음에 친환경 식재료를 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하는 외부 외생 변수에 우리가 학교급식의 영역에서 지역 먹거리 체계가 결합돼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기후급식의 목표라는 점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머프에서도 권장수단의 첫 번째가 지속가능한 실행체계,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의 전문가들은 두 번째로 요거를 강조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실효적인 정책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기후급식 실행을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과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급식은 경기도라고 하는 일반 행정, 경기도 교육청이라고 하는 교육행정, 또 여기에 생산자, 또 공공급식 센터, 또 농협, 또 학교 현장 등등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우리가 지역 먹거리 체계를 논의할 때 먹거리 거버넌스를, 기후급식 거버넌스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아주 강타한 경기도발 여러 최근에 학교급식에 대한 이슈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구성원들은 이 학교급식 영역에서 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거버넌스를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만들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또 실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물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학교급식 영역에서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20분이죠? 예. 네. 요거를 5분 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재료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제철 농산물의 수화, 또 요거를 시기적으로 잘 공급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요즘처럼
기후위기, 기상이변이 심한 상황에서 제철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농수산진흥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시금치 급속냉동의 사례는 우리가 기후급식을 이렇게 식재료 물류의 이런 유통과 저장에서 어떻게 혁신해 나갈지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영역은 급식을 어떻게 할지, 메뉴를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급식, 기후위기에 대한 학교급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채식급식의 날을 도입하고자 했을 때 제가 활동하는 전북에서는 학부모들이 초기에 반대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풀떼기만 주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해관계들이 우리가 상충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단순하게 채식 공유 위주의 급식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저탄소, 영양 잡힌 균형 있는 식단이 바로 기후급식이라는 점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기에 식생활 교육을 결합하지 않으면 기후급식이 한 단계도 나가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내가 먹는 먹거리로부터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실천해 나갈지 실제로 알고 실천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생활 교육을 통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후급식이 사실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의 사례를 놓고 보면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실제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정보를 발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책에서 고려해야 될 영역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서는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가 있죠. 저는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는 사회 규범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충분히 해결해 간다라고 하는 이미 선언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관리와 균형 잡힌 식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사 협회라든가 이런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 영양관리와 식단의 설계를 우리가 잘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급속냉동 시금치 공급의 사례처럼 이 공급 유통에 있어서 쟁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알겠는데 생산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학교급식 현장, 또 여러 먹거리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요구에 산지가 어떻게 부응할지에 대한 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생산 체계, 여기에 아까 경기농수산진흥원의 이런 시범사업의 실천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제도와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외국의 사례도 놓고 보면 코펜하겐, 덴마크 이 사례를 놓고 보면 시작 단계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난한 투쟁의 과정들이 있었고 결국 정치적인 이런 선거의 공간에서 이거를 전치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점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여기에 학교급식의 식생활 교육을 어떻게 결합할지가 우리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양교사, 영양사, 또 학교의 교사가 기후급식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우리가 답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 찾아가지 않으면 이분들이 하고 있는 영역을 놓고 볼 때 쉽게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도화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은 말할 나위가 없죠. 이러한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학교급식이 기후급식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을 잘 정립하자. 이게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이 기후급식을 결합을 잘 해가자. 세 번째로는 기후급식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보다 더 밀착한 연계를 해가자라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로컬푸드 식재료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광역단위, 지속가능한 산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힘, 그리고 평가 모니터링 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종국에는 이 프랑스 에갈리법처럼 우리가 이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서 먹거리 규범법 제정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많은 현장 활동가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뭐 그러한 이런 그 제도적인 이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 기후급식 법제화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기후급식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에갈리법, 그 다음에 아까 학교급식 그 협회의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먹거리 체계, 지역 먹거리 계획의 실행 효과를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는 7개 지자체의 주민 100명씩 700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 먹거리 전략의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타점을 찍어보니까 아직 그 만족도가 저 빨간색을 보면 낮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가 작년에 제가 접한 여러분들 중에서 경기도의 기후급식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거든요. 사실이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여러 궁금증들이 좀 많았습니다. 올해 기후급식으로 이렇게 두 번째 컨퍼런스를 우리가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감들을 잡아간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이 이슈를 잘 포착하고 선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현상을 보는 시선과 시각이 교차합니다. 시선과 시각이 교차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지만 시각의 표현이 초기에는 거칠겠지만 하나하나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가면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가 큰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공동의 실천들을 해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저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프닝 공연에서 우리 그 챔피언이 우리 그 첫 번째 곡이었는데요. 저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학교급식, 기후급식의 챔피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영호 박사님, 별제 감사합니다. 아까는 굉장히 걱정스러웠거든요. 이 자리를 다 채울 수 있을까? 한번 뒤돌아보세요. 꽉 찼어요. 제일 늦게 오신 평택 먹거리연대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평택 농민들은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맨 마지막에 얘기 주셨던 이 기후급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5개의 과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또는 어떤 거를 실천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이따가 의견을 주시고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